오늘 국내 증시 동반 하락 출발한 상황에서 오늘 양시장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또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대규모로 순매수를 나타냈네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가 넘게 네네. 빠졌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하나도 안 빠졌네요. 나머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뭐 그밖에 대형주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낙폭을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쯤부터 무역 상대 교역국을 상대로 이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7월 8일인가요? 8월 1일인가요? 어디 보면은 7월 8일 원래 정했던 대로 보낸다 그러고 어디는 또 8월 1일까지 미뤄줬다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 9일이죠. 원래는 7월 9일이 유예기한 종료 시점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월 8일 새벽 1시 그러니까 이제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7월 7일 낮 12시에 그렇죠. 이제 각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몇 차직하면 또 갑자기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리고 오히려 머스크가 창당하는 게 너무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신당창당이요? 네. 뭐 그건 이제 구체적인 추이를 좀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봐야겠죠?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발송 진짜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하긴 하겠죠? 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네. 베트남보단 좋게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요즘 우리 지수 개정하고 까봐야 되듯이 그냥 그렇죠. 서한 받아보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일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35%까지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 협상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부분이 서한에서 이제 부과되는 그 관세율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제 발행기는 우리가 25% 애초에 4월 2일 날 이렇게 그 패널에 적혀 있었던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이제 뭐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 봐서는 그냥 됐고 할 것 같은데요. 됐고. 한국이 너무 좋죠. 그건 뭐 그거는 됐고 뭐 어차피 맞을 관세 뭐 조금 더 쓰지 뭐 이러면서 가는가 싶기도 하고 장이 진짜 뭐 외국인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가네요.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기관은 그냥 현선물 다 판 걸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개인들만 저렇게 또 사서 저렇게까지 왔네요, 그죠? 저기 뭐죠? 코스피 매매 그렇죠. 마지막에 저거. 예. 외국인이 선물에서 많이 사고. 아니 외국인이 지금 예. 선물에서 많이 산 건가요? 네, 근데 앞서 저희 소장님하고 오전에 방송할 때도 외국인이 한 4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해서 네. 오늘 좀 더 많이 사주려나 싶었는데 아침에 산 게 그게 예, 다였네요. 그 정도예요. 예. 네, 그렇고. 지금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하고 현물하고 요즘은 좀 따로따로 놀잖아요. 예.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과거랑 외국인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거래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이 친구들은 뭐 현물 선물 엮어서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잘 안 터지는 어지간하면 이제 좀 그 현선물에서 차익이라도 내면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떨 때는 현물 매도라 하는 것도 꼭 매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거 한데 한 가지 오늘 인상적인 거는 우리 시장이 아시아장이 다들 이렇게 어떤 이제 관세 관련해서 결정이 나온다 내지는 통보를 받게 돼 있다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좀 긴장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그런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볼 것 같으면은 네. 뭐 지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확실히 시장 내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한 와중에 이제 지수만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년 들어서 말이죠.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두 자릿수 지수 상승률을 나타낸 증시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뭐 1, 2, 3등이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인데 와 러시아가 3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4등입니다. 코스피가 27%예요. 그리고 쭉 뭐 내려가 보니까 홍콩도 2개가 있고 독일도 좋고 한데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스닥도 거의 14%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상승률은 더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년에 다 좋습니다. 미국 S&P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뭐 해봐야 6%대, 5%대 이런 식이고 이 와중에 빠진 증시들 보시면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가 일본하고 대만이 여기 속하네요. 그것도 신기하고 이 아르헨티나는 좀 이따 한번 잠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스라엘 지수가 몇 가지 되던데 그 중에서도 올쉐어니까 모든 종목 다 포함한 지수 최근 6개월 흐름 보시면은 이거 뭐 전쟁 난 나라 증시라고 볼 수 없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고요. 이란 테헤란 증권 이거는 최근 10년을 볼 것 같으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이스라엘하고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좀 꺾이는 양상입니다만 그렇다고 급락의 양상은 아니죠. 뭐 제가 봐서는 금융시장은 뭐 적어도 당분간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좀 잊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대만 이러는 와중에 우리 한국 증시 그러니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선 게 제일 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굉장히 좀 정밀하게 이렇게 준비된 듯한 거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이제 제목을 기술적 분석 교과서는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썼는데요.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이때 또 한번 쿵 올라간 이게 5월 12일 무렵인가 이때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충 협상했다. 디테일한 내용은 안 밝혀졌어요. 그냥 우리 대충 합의 봤다. 그래서 그때 뭐 140 얼마 갔던 게 이제 뚝 떨어져서 했던 그때 한번 시장이 또 환호하고 해서 쭉 왔는데 요 부분의 모습이 말이죠. 요 부분의 모습이 이른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뭘 우려했는가 하면 혹시 이 마지막에 막바지 상승 쐐기형이 나올까 봐 조금 걱정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좀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 와서 그냥 뿜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야 이렇게 과매수 국면에서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살짝 지금 이제 거래량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독일도 한번 보세요. 독일도 그때 4월 2일, 4월 3일 그 무렵에 이제 쿵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려 세웠는데 여기서 허리 한번 힘이 좋았죠. 그다음 여기서도 21선 한번 꺾고 내려놨는데 이중허리가 나왔습니다. 이중허리가 나와서 이중허리 하다 보니까 옛날 소시적에 들었던 그 임혜봉 구단 이 양반이 워낙 바둑이 두터워가지고 이중허리였거든요. 옆에 이창호 구단은 사중허리까지 갔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이중허리 이제 삼중허리 안 밀리나 독일도 뭐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제 뭐한 상황. 홍콩 보세요. 홍콩 보시면은 지금 데일리로 보시면은 4월 9일 이후에 이 상승 추세에서 빨간 선이 살짝 물고 내려왔지만 또 거기다가 큰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고점끼리 연결한 선까지도 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미국이 못 잡아먹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증시에서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지수가 됐건 개별 종목이 주가가 됐건 이런 경우죠. 이거 우리 그때 한국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2006년, 7년 그때 무슨 펀드 해가지고
그래 가서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쿵 해놓으니 이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데 이 시장에도 중국 증시에도 그렇게 미국하고 티격태격하지만 아직까지 버블은 없다는 것이죠. 버블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크리티컬한 데 와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요 같아요. 6월 30일 날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증시는 포모 잘 아시고 혹시 나만 못 먹나 하는 거. 그다음에 리노. 이게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는 리퍼블리컨 인 네임 온리 무늬만 공화당 뭐 미트 롬니 같은 그 누굽니까 여러 명 말은 공화당인데 소속은 공화당인데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짬짬이 하는 그런 사람들 라이너라 했는데 여기서의 리노는 리세션 인 네임 온리 뭐 맨날 시황 보면 경기 침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뿐이다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얘기. 또 하나가 티나 오래된 얘기죠. There is no alternative. 그래서 대안이 없다 지금 뭐 그런 네. 상황에서 시장을 갖다가 설명을 하던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설명하는 네. 그 용어를 보게 되면 티나. 그러니까 주식 시장 말고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근데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증시는 왜 집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증시 네, 네. 한동안 이렇게 세계 증시 상승률 따지면은 아르헨티나가 항상 상승률 1위를 갖다 고수했는데 그게 네. 이제 좀 꺾였습니다만 아르헨티나 증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머발 지수 이거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인데 얘가 지금 이때가 뭐 한 2천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거죠. 뭐 이제 한 20만 지수가 20만 얼마였던 게 지금 286만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봐야 이거 2023년 한 2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뭐 성장률 마이너스도 갔다가 인플레이션율 보세요. 270 몇 %까지도 갖고 했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지금 여기도 뭐 이런 걸 보면은 그거 한데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환율 보세요. 이게 아르헨티나 페소 그 이제 통화 코드가 ARS인데 네네. ARS요. ARS인데 뭐 아까 그 무렵 한번 보시죠. 이 얘도 지금 2001년만 하더라도 0.99 얼마니까 1달러가 1페소도 안 되는 돈으로도 살 수 있을 만큼 아르헨티나 페소도 돈 같은 돈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0 아까 살펴봤더니 2023년쯤 왔을 때는 10만 페소를 줘야 1달러 살까 말까 했던 게 이게 124만까지 옵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치솟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 엄청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정민앵커께서 얘기하신 왜 대안이 없는가 주식 외에는 네. 얼핏 이것만 볼 것 같으면은 야씨 돈같이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주식 저렇게 올라도 허당이잖아 싶었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예. 2022년 7월에 88450으로 시작했어요. 지수가 네. 88450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최고 갔을 때 금년 1월에 최고 갔을 때 이 지수가 286만 7,774라는 지수까지 와. 갔어요. 32.4배 와. 이렇게 올랐는데 환율도 차트 보면 아찔한데 이 당시에 12만 5,220페소였어요. 1달러야. 예. 22년 같이 시작할 무렵에. 근데 지금 지난 1월 달에 1달러에 105만 페소였단 말이죠. 8.4배 환율은. 자, 그러면은 환율. 외국인 입장에서도 저거는 뭐 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환율이 저렇게 해서 돈 가치는 저만큼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한 4배 가까이 그냥 주식이 올랐으니 와, 시장이 이렇게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인데 이때는 진짜 좋았죠. 네. 사람들 뭐 나라에서 펑펑 풀어주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자랑할 거라고는 뭐 마라도나하고 메시밖에 없는 나라가 됐지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티나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아, 요 부분 아까 뭔가 작업 중에 뭔가 좀 이상했는데 이걸 못 지웠구나 제가. 예. 뭘 2023년 기사입니다. 2023년 1월 달 기사. 글로벌 테크 업계 이어지는 칼바람. 1년 새 감원 20만 명. 작년 1월
전방위 확산하는 미국의 정리해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나 페이팔까지 기사 내용이 감원 대상은 대부분 관리직으로 UPS 같은 경우에 관리직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금년 5월, 지난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 메타가 3,600명, 뭐 AI가 어쩌고 해서 보니 진짜 이렇게 되니 앞으로 이제 할 일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연방 정부에서도 막 팡팡 잘려 나오는데 공무원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공무원은 다시 뽑고 있지 않나요? 고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교사들 공교육 쪽이잖아요. 공교육이랑 교사들인 네. 것던데 네.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 이것만 봐도 AI 시대, 로봇 시대로 가도 나와서 그 뭐 퇴직금이 됐건 얼마 갖고 있건 뭐 집을 좀 줄였었던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네요. 아니 무슨 급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싶어도 아, 이제 로봇 다 뭐 택시죠. 로봇 택시가 다 네. 알아서 하죠. 뭐 그런 세상이 됐으니 하다못해 빨리 그 캐시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죠. 뭐 이런 세상이 돼 가니까 대안이 없네요. 최근에 고용 지표 보면 괜찮았잖아요, 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공무원 쪽이라든지 주정부, 이제 공교육 쪽이긴 합니다만 네. 실업률도 좀 오히려 예상보다 1%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 아우지간 이건 난팜이 11만 1,000명 늘겠거니 했는데 비농업 부분이요? 14만 7천 예. 비농업 부분 많이 나왔죠.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렇게 그래프 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 기사가 하나 제목이 보여서 보니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용지표 지난 목요일 날 나오고 나서 Fed rate cut before September는 없다. 9월 이전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용지표 보니까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합니다. 잘 보시면은 내용인즉슨 이 막대기보다 조금 시원찮아요. 이 막대기보다 시원찮은 게 민간이 7만 4천 명 증가했는데 아까 14만 7천 명이라 했습니다. 그중에 7만 4천은 민간에서 나머지 7만 3천은 정부 부문인데 정부 부문도 보니까 연방정부에서는 7천 명이 줄었지만 좌우지간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갑자기 교사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예. 겁니다. 뭐 일시적인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 꼭 6월 달에 그랬는가 싶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 이 정부 부문 빼고 뭐 교육, 보건 같은 이런 거 제외하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진짜 민간 부분의 비농업 부문은 3만 5천 명에 그쳤더라. 그러니 아까 14만 7천 보면은 헉 하는데 이렇게 좋아 싶었는데 막상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10월부터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는 거는 이 연방 도지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 서류 정리 차원에서 완전 임금이 이제 임금 지급이 이제 뭐 끝나고 하는 게 얼추 한 9월 정도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고용 지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시죠 뭐. 예. 아니 ADP 그냥 매수 계속하자 이 얘기신 거죠? 아니 그냥 따지지 말고 뭘 그렇게 야 뭐 교사가 어떻고 정부 부문이 어떻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ADP 민간 고용은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게 또 어떤 전문가들은 원래 그 민간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지표가 그렇게 뭔가 신뢰를 주는 지표는 아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꽤 있어서 오히려 정부 고용 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 얘기도 있었고 네. 요즘 또 이렇게 정부 부문에서도 저 통계 뽑는 쪽에도 사람 많이 줄여갖고 일손도 좀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실제로 IT 쪽에서 계속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해고가 계속 네네.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해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IT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들은 최소 30만 불은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 과거 쭉 예. 그분들은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할 게 예. 없잖아요. 예. 돈은 있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소비도 못하는 분들이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 돈도 그렇죠. 있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고를 당했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냈잖아요. 이제 그 이제 추방하고 네, 이제 예. 이민 막아버렸으니까 예. 실제로 실질 노동하는 분들에 대한 해고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은 좀 고용이 나빠지더라도 경기 자체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잘렸으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숫자들이 다 그렇게 보여서 그냥 겉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너무 그렇게
그 일일 일비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랑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 이제 실업률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2월 달만 해도 3.5%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네, 우리 네, 교과서에서 완전 고용을 갖다가 얼추 4%를 하는데 맞아요. 3.5% 이렇게까지 갔던 그 시절에 한 달 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14.8%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또 안정됐는데 요번에 나온 게 4.1%잖아요. 4.2에서 4.1로 또 한 달 사이에 0.1%.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인데 요 4.1%가 나온 것도 이겁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자, 노동 왼쪽에 이거는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20만 명 증가했어요. 그런데 경제 활동 인구는 13만 명이나 줄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들으시기에 좀 헷갈리시고 네. 저게 뭔 소리야 싶으실 수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는 20만 명 증가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13만 명 줄었고 제일 오른쪽 먼저 가시죠. 비경제 활동 인구. 나 이제 구직 활동 안 해. 뭐 이런 거. 나 이제 뭐 일자리 안 찾아도 돼.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32만 9천 명이나 늘은 겁니다. 이랬더니만 취업자는 9만 3천 명밖에 안 늘었는데 실업자가 22만 2천 명이나 줄었다는 이런 계산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이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출생한 경제 활동 인구가 13만 4천 명이나 줄었다. 한 달 사이에. 그리고 3개월 연속 감소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강 대표님 지적하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강하게 지금 되고 있는 불법 입국자 추방이죠. 해외에서 출생한 경제 활동 인구. 이 사람들이 이제 줄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한 실업률의 4.1% 낮아진 거예요. 즉 분모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실업자 수에 있어서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수는 간단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고용 지표는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를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주는 오류가 어쨌건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는 아까 줄었다고. 아까 13만 명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예, 보니까 불법 입국자 추방이 13만 4천 명이나 되다 예, 보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줄었어요. 예. 그거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뭔가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취업자 9만 3천 명 증가, 근데 실업자는 22만 2천 명이나 줄어들어. 실업자가 뭐 그렇게 된 게 비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확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예, 그렇게 예. 됐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는 시장에서 그거 일일이 따지고 매수 매도 안 나가잖아요. 고용 지표 나오든 뭐 물가 지표가 나오든 예상보다 좋으네 나쁘네 하는 순간 그냥 특히 기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상대적으로 강해가지고 요즘은 되게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온 뉴스들 중에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11.11 사태처럼 폭락시켜가지고 수익을 몇십조를 봐가지고 거래 정지를 다 당해버렸어요. 인도가요? 인도에서요.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60% 됐던 게 거의 줄어들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리 그 상황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외국인 매매 하이 프리퀀시 같이 고빈도 매매하는 경우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선물로 영향을 많이 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리시한 장이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장 되면은 걔네들이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런 외국인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선물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막았을까요? 우리 아직 여전히 위클리 옵션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그걸로 보고 네. 그렇다면은 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저렇게 땡긴 거는 아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은 이 친구들 그냥 계속 위클리 옵션에서 짤짤이 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일본 빠지네, 중국 빠지네. 트럼프 편지에서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들 쫄아.
쪼는데 그냥 우리는 땡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의심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 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이제 지표를 보고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 지금 역으로 트럼프의 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네.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를 했고 역으로 실업률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네. 그럼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덕분에 지금 고용 지표가 호조인 것처럼 나오는 트럼프 거잖아요. 덕분에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거죠.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가가 특히나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두 개. 예. 맨데이트 두 개의 맨데이트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의 안정, 뭐 완전 고용. 예. 그지 물가는 어느 정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내리기는 좀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는 게 파월 내지는 그렇죠. 연준의 소위 말하는 매파들의 명분이었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저렇게까지 나와서 그러면은 아까 뭐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저기 이제 참 그거 한 게 이거 ADP 민간 고용 나왔을 네. 때 바로 그날 기사 보세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커지나 ADP 이거 보고 그래 이제 고용이 줄어들었네 했더니만 그 다음 날 다음날. 바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아까 이거 그 비농업 난판 보고 예. 나지만 9월 전에는 텄네 금리 인하 뭐 이러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매일 아침에 체크하는 패드워치도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날 살펴봤다시피 이거 트럼프 손편지. 트럼프 손편지 말입니다. 네. 제롬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낮은 게 스위스 0.25, 뭐 캄보디아 0.45, 그다음 3등이 0.5 재팬인데 여기가 4.5% 제일 높은 기준금리 군에 미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보셨잖아요, 요거 조금 확대하면은 should be here 여기 들어가야 돼. 그게 재팬 0.5하고 덴마크 1.75 사이에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7월에 동결로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슬슬 이 얘기 나오는 거죠. 7월은 체면상 버틴다 치고 그리고 뭐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결국 세상사 뭐 제일 위에 제일 오야가 저라는데 막판에 가서 그냥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지금 4.5인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2.5 갖고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갖고도 안 되면은 다이아몬드 스텝도 밟아야죠. 다이아몬드 스텝은 뭐예요? 옛날 그 쿠웨이트 박이 밟았던 다이아몬드 스텝 여기서 그냥 뭐 아예 한 3.5% 빼버리는 거지. 뭐. 그러려면 미국이 완전히 그냥 소비 폭망에 막 경기 침체 오고 뭐 우리나라 반토막 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 되면은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금 이렇게 적어도 국정이고 적어도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걸 너무 제가 희화화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저렇게 훅 저러는 것도 너무 새삼스럽고 이상하고 나중에 진짜 궁금해요. 두 사람 왜 저렇게 됐는지. 이러다 언제 화해도 사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 야 정민은 페이스북 영화 나오듯이 영화가 한 편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써서. 정민은은 그 두 사람 사이의 화해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뭐 사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 근데 트럼프가 네. 예를 들면 머스크가 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 2명하고 하원 10명을 만들었어요. 그럼 트럼프가 친하게 지내자 그럴 것 같아요. 그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대편하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럴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머스크한테 근데 진짜 당을 만들어서 진짜로 국회의원을 딱 잡으면 그러면 쟤만 있으면은 나는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플렉서블하게 또 이제 머스크한테 옛날 우리 친했잖아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드네요. 글쎄 지금 뭐 미국이란 나라에서 양당제가 진짜 그 올해 고착됐던 미국에서 제3당이라는 게 통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죠. 되게 어렵죠. 기억에는 1995년에 그 로스페로인가요? 그때 개혁당 해서 클린턴하고 막 붙었다가 득표율은 한 10% 넘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제3당이라는 게 참 안 되는데 저걸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2석 내지 3석을 얻겠다. 머스크라면 또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한 반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가진 돈을? 워낙에 둘 다 이렇게
페이크도 있고 뻥카도 심하기 예.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볼 만한 사안 같아요. 아니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장. 예, 그래서 예, 우리 시장은 어쨌건 좀 간다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어쨌거나 특별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정시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정상적인 통상적으로 이렇게 갭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돌파 갭이 있고요. 그때 이제 관세 유예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추진계 이거는 대선 결과 보고 나서 이제 확 뛰었고요.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른바 소멸갭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이렇게 추세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변곡도 이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보통 갭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21선 밑으로 안 가겠다는 그런 흐름인데 이거는 아래쪽에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과 완전히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강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해야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 보시면은 후행스팬 보시면 더 보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헤드앤숄더 가능성 얘기하면 이거 새가슴 소리 듣는 거예요. 반면에 야야 그냥 기간 조정하고 나서 또 가는 거야 하면은 이거는 용자죠. 용자만이 미인을 취한다고 시장에서는 그냥 이쪽에 서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지금 이렇게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굉장히 강한. 그런데 이러다가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아직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